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계속 내로남불 그리고 남탓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신설 공공기관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규제가 없는 것이 곧 사회 정의고 시장경제체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를 감독할 만한 감독기구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근 전 서울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이러다가 전세거래 감독원, 월세거래 감독원, 매매거래 감독원, 그리고 빌딩 거래 감독원, 별의별 게 다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하는 상당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대표적인 게 전월세, 거래 신고제.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도 물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때 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지역 단위로 그렇게 해서 거래 허가제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특정 지역을 잡아놓고 그 지역에서의 부동산 개별 건수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됐다는 건 사실 시장에 여러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려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그러한 가격을만 보더라도 서울 지역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59주 연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감정원하고 별도로 이제 KB 부동산 센터 리브온이라고 해서 사이트만 우리 국민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만 보더라도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못됐다 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그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그럴까? 근거 없는 그런 평가를 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감정원의 수치는 상승했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반시장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나서도 이게 모자라다 해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감독원. 진짜 이러다가는 모든 행동을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문재인의 그 부동산 정책에 안정하다, 잘 되고 있다 이런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이 정말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 인사에서도 봤다시피 어쨌든 직보다는 집을 선택한 그런 사례도 봤고 그리고 과거 청와대 대변인 했던 그분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렸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었고 그리고 장관에 낙마한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어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그것도 부처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수장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막대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이 그러한 선택을 했고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인식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요새 가장 드라이브를 거는 의원이 또 진성준 의원이에요. 그런데 진성준 의원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토론회에 나가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말을 했는 게 부동산 가격이 절대 안 잡힐 거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고 그렇게 실제 발언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이 도대체 또 어떤 이유로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거를 드라이브를 거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요. 여권의 현실 인식이 현실과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근데 한국감정원이라는 게 있고 KB부동산센터라는 게 있고 근데 실제 국민들의 실생활에 네. 숫자에 더 영향을 미치고 가격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는 한국감정원보다는 KB부동산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는 네. 그러한 국가기관조차도 네.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KB부동산의 데이터는 그거보다 더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전세 대란. 이미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도 전세가 확 줄었다는 게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세를 놨던 주인들이 다 반전세로 돌리고 네. 이러한 KB의 시세가 오히려 국민 생활에 더 와닿는 숫자란 말이죠. 그렇죠. 이럴 바에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이 동떨어져 있고 자신들은 거기에 비껴나가 있는 듯한 태도로 막대한 수익을 노리고 했다면은 차라리 한국감정원의 네. 그러한 통계조사 기능을 네. 예산과 함께 아예 KB부동산 그 팀에 네. 넘기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보면 오히려. 노무현 네. 정부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강남 아줌마 몇 명 데려다가 부동산 정책하면 집값 떨어진다. 이런 조롱까지 들었던 게 네, 노무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이 맞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다. 네.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인식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한국감정원의 통계조차도 오르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더 와닿는 KB부동산 통계는 더 많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정부 기관의 역할을 아예 떼서 넘겨라 민간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거를 표면 좋게 내세운 거는 마치 주가 네. 조작을 연상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정부에서. 뭐냐면은 시세 조작, 그 다음에 허위 매물, 네. 그 다음 가격 담합. 그거는 네. 주식시장에 비교한다면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허위 공매도라는 매물, 그 다음 그렇죠. 담합을 해서 갑자기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개미 네. 투자자들이 붙으면 가격을 끌어내려버리고 이런 네. 담합 행위. 네. 그게 시세 조정이죠. 그렇죠. 그게 과연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인식을 할 만큼 실시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주식 시장은 아침 9시 장이 시작해서 3시 반까지 끝날 때까지 네. 초 단위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매수자가 들어오고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과연 그렇게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만큼 그렇게 실시간으로 그렇게 1초 단위로 1분 단위로 그렇게 거래가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주식 시장의 마치 나쁜 행위들을 네. 부동산 시장에 적응해서 부동산을 관리 감독을 해서 완전히 감시하겠다 그런 인식에서 발상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부동산에서도 투기 세력이란 잘못된 세력이 존재하고 그러한 네.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러한 거를 잡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잘못된 행위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인식을 하게끔 만들고 네. 그러한 명분으로 감독으로 만들겠다 할 게 아니라 네. 이미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도 많고 이미 하고 있는 정책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관련된 부처들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 말씀하셨지만 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신고제, 실거래 신고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국토부 통계에 네. 어느 지역에 몇 평의 아파트, 심지어 아파트 이름까지 몇 단지, 몇 호까지 네. 실시간으로 지금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얼마의 가격이 됐고 그리고 가격을 우리 인사청문회 때 늘 국민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을 일부러 실제 거래 가격은 5억인데 네. 4억으로 낮춰서 기재를 했다. 네. 그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제도심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국세청. 국세청에도 국세청의 약간의 기능만 동원하면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네. 탈세를 해서 나온 자금인지, 네. 또 금융위에 그러한 기능을 도입한다면은 자금의 출처까지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금 그러한 장치가 돼 있단 말이죠. 실제로도 네. 이 자금에 대해서 어디서 자금을 이제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들 소명하지 못하면 네. 실제로 이 계좌를 추적하거나 혹은 이제 자금 출처 추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도 있고 그러한 제도를 다 마련해 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러한 기능들을 정부가 오히려 네. 정부 부처,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통계를 만지는 한국감정원, 네. 그리고 국토부의
거래신고제, 실거래가, 네네. 그다음 국세청, 금융위, 그다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나 이런 거 실제 거주하느냐, 주소를 이전했느냐, 네. 이러한 것들만 유기적으로 뭉쳐도요. 네. 정부가 부동산 감독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네. 마치 주식시장의 그러한 불공정 행위가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부동산 시장에도 동일하다고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논리로 그렇게 오인을 시킬 게 아니라 그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기존에 있는 그러한 장치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5개 부처가 네. 협업만 하더라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투기 세력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정부가 그러한 현실 인식이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 네. 대처 방안도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 있는 제도도 활용 안 하고 있는 건 있는 대로 놔두고 또다시 감독원이라는 거를 해서 오히려 시장 거래를 더 위축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겠다는 네. 그렇다면 시장 거래가 위축되면 결국은 또다시 임대차 3법에서 우리 전월세 사시는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듯이 네. 우리 선량한 거래를 하려는 그런 수많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기사들을 보면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전월세 전월세 전환율을 이제 4%에서 2%로 낮추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전세가 금액이 그러면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월세 전환율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개입을 안 하더라도 네. 시장 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은행의 수신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왜 안 내리고 예금금리를 제일 먼저 내리느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우리 서민들의 중산층 일반적인 비판의식이고 네. 그래서 불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감독은 사실 그런데 감독 기능이 행사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예금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네.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고 네. 예금금리는 확 내리고 네. 그래서 예금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시대로 돌입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부동산의 전월세 전환율이라 그럴까 그것도 월세 가격도 네. 계속 시장에서는 인하가 되고 있었어요. 금리에 맞게끔 시장에서 스스로. 그 왔다 갔다를 알아서 하는데 네. 그걸 왜 굳이 정하냐? 그러면 오히려 더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것도 하나의 산업이고 실물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정부 예를 들었다시피 전세에서 월세로 가게 된 이유가 네. 전세금을 받아서 그거를 재투자나 네. 다른 데 은행에 예치했을 때 내가 어떠한 기회 비용이랄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도 내가 약간의 수익이 생긴다는 그런 전제가 있을 때는 네. 전세로 계속 갔는데 그걸 했을 때 내가 얻는 수익보다 기회 비용이 더 크니까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를 옥죄다 보니 전세 네. 물량이 지금 없어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흐름이 가는데 전월세 전환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다. 그럼 그러한 시장 흐름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더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네. 100만 원당 네. 월세가 뭐 5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책정이 시장 원리 책정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정부의 옥죄는 정책이 생기면 오히려 더 반발해서 심리로 시장에서는 더 다른 편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노무현 정권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편법을 계속 조장하고 네. 그 편법을 막기 위해서 또 법제화를 하고 뭔가 감독기구를 만들고 그러면 정부는 쓰는 비용, 세금으로 어차피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또 고용을 해야 되니까 돈만 계속 쓰고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는 없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한 제도들을 놔두고 마치 그게 스스로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력화시키고 소용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실거래 신고제 있죠.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정부기관들 협업만 하더라도 네. 투기 세력을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게 만약에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식시장의 잘못된 불공정 행위가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오인하게끔 만들어서 감독원을 설립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 네. 근데 그 원리는 또 정부에서 잘못된 정말 시대를 못 쫓아가는
형태로 정부 부처를 만들다고 생각하는 게 만드는 예가 뭐냐면은 네. 그러한 불공정 행위가 신고가 700건인데 인력이 없어서 그 700여 건 되는 걸 처리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정부 네. 부처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시대 흐름을 못 쫓아가는 그런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 관료화된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요. 네. 그거는 그 부동산 감독원이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돼도요. 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어저께 어쨌든 미래통합당이라는 데서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네. 눈여겨봐야 될 정책 중에 하나가 규제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4차 산업혁명에 돌입했고 우리 경제가 이제는 긱 경제니 플랫폼 경제니 네. 온디맨드 경제니 등등 미래의 모습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고 실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동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논쟁이 무의미해지는 시기가 올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규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신약을 개발하는데 과거 같은 규제를 다 적용한다 그러면은 개발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사태가 아니더라도 네. 상시적으로 새로운 신기술이 발명되고 4차 산업혁명에 융합이 되면은 네. 정부의 규제라는 건 법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기술이 발명이 되거나 네. 그러면은 그 기술을 사업화해야 되는데 정부의 법 규제에 따르면 사업화되지도 못하고 사장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선 시행 사후 규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기업과 산업이 스스로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스스로 요러한 거는 최소한 양심을 걸고 우리가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킬게 기업이 규제를 신고제로 오히려 하고 자발적으로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자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미래통합당에서. 네. 지금 미래통합당 야당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국민들의 지지를 보내서 올라가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정부 부처가 한다는 일이 오히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뒤떨어지게 조직 하나 만든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부 부처의 기능들을 모아서 협업을 해서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점점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이제 AI라든지 뭐 예를 들면 서류를 제출해서 그 수치라든지 뭔가 조건을 미리 입력해 놓고 그거에 규합되면 굳이 이거를 허가를 바로바로 내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말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이미 문재인 정부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을 정부 시스템에 적용하겠다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냥 말만 하고 그런 건 적용을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구시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부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냥 감독기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거는 시대 흐름도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요. 부동산의 잘못된 불공정 행위를 잡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우리 국민들만 더 위기에 몰아넣고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계속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만 양산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보면 시대에 계속 역행하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방금 얘기했던 그 감독원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지금 뭐 각 부처에 이런 인력들이 없는 겁니까? 있죠. 국토부에도 투기 세력을 감시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어요. 네.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에도 그러한 기능을 한다 그러면 탈세, 네. 그러한 걸 잡는 그러한 부처 그런 조직이 있고요. 네. 금융위나 금감원에도 어쨌든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이미 드렸지만 그 인력이 부족해서 하루에 접수되는 게 집값 담합이 700건인데 네. 이거를 인력 부족으로 감시를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네.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정부 네. 시스템을 바꾸고 그러한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네. 서로 협업을 하고 융합을 한다면은 네. 감독원이라는 게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실거래가 신고제 등 등등등 많은 그러한 장치들도 돼 있고 네. 그러면은 그러한 정부 부처의 모든 기능을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조직을 바꿔가고 네. 공무원 조직도 미래 시대 흐름, 기술혁명에 맞게끔 네. 바꿔가서 어떻게 하면은 정부의 세금을 덜 쓰고도 효율적으로 할 거냐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옥상의
조직만 만든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조직들을 있는 거를 잘 활용하고 오히려 발전하는 기술을 네. 접목할 생각을 해야지 정말 미래 정부가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정부가 되는 거고, 정부 4.0이니 정부 5.0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블록체인 정부가 되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에만 연연한 네. 이 정권 정말 빨리 끌어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네.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만 오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이미 노조에 대한 잘못된 행태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4차 산업혁명의 경제 모습이 바뀌면은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행태는 새로이 접근해야 될 상황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노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 하나하나의 이익과 권리, 자유와 창의가 중요한 시기가 온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정부의 노동정책도 거기에 맞게끔 빨리 선제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도 노동정책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노조에 머물러 있고, 그렇죠. 그것도 민주노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바뀌어야지만 국민 경제가 아무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맞더라도 네. 다시 반등하고 그러한 성장의 과실들도 국민들의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 사공이 많다 못해 사공이 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규제, 가뜩이나 많은 공무원인데 또 공공기관을 만든다니요. 청년 취업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 열성적인 지지층들을 공공기관에 입사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정말 국민이 원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정책과 법제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제발 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미래통합당도 강하게 좀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뒤에만 숨어서 거대 여당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강하게 한 번쯤은 이야기해주는 미래통합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한 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할 때까지 다양한 의견 많이 내놓겠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은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5,000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단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